유영이의 잠 못 드는 밤 24번째 일기장.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영원이 되어선 안 된다. 가진 것에서 행복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가진 것은 뒤로 하고 내게 없는 행복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밖으로 뱉어내면 그 부정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나를 아프고 슬픈 사람이라고 인지하는 것도 습관이다. 그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한다. 아무리 긍정적인 에너지와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도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에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해야 한다. 행복도 계속 연습해야 한다. 내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 소중한 하루하루를 부정적인 마음으로 망쳐나가지 말길. 오늘 하루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소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를. 오늘 읽어드릴 책은 브라이언 그린의 엔드 오브 타임입니다. (2) 장 시간의 언어. 과거와 미래 그리고 변화. 1948년 1월 28일 저녁, 영국 BBC 라디오에서 슈베르트의 가단조 현악 사중주와 영국 민요를 틀어주던 중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트런드 러셀과 예수의 사제 프레더릭 코플스턴이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벌였던 토론을 내보냈다. 러셀은 인도주의 원칙과 철학에 관한 저술로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지만 창조주의 존재를 문제 삼는 발언으로 종교계에 물의를 일으켜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뉴욕 시립대학교에서 해고 통지서를 받는 등 우상 파괴적 성향이 짙은 사람이었다. 이 대담에서 러셀이 펼쳤던 주장은 우리의 여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학적 증거에 비춰볼 때 지구는 비참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우주 전체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다.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라면 나는 그 목적을 추구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신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신학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 당장은 러셀이 말한 우주적 죽음에 초점을 맞춰보자. 그가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은 19세기에 발견된 어떤 물리법칙 때문이었다. 1800년대 중반에 발명된 증기기관은 유럽의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주 동력원으로 떠올랐고, 그 덕분에 대부분의 수공업이 기계공업으로 대치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증기기관의 열 효율이 심하게 낮다는 점이었다. 나무와 석탄을 태워서 얻은 열의 95%가 폐기물로 방출되어 환경을 오염시켰으니 제 아무리 편리한 기계라 해도 대책 없이 남용했다간 지구 전체가 폐기물로 덮일 판이었다. 그리하여 일부 과학자들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증기기관의 물리적 원리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유명한 열역학 제2법칙이 탄생했다. 이 법칙을 일상적인 용어로 풀었으면 다음과 같다. 제 아무리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도 폐기물이 양산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열역학 제2법칙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증기기관뿐 아니라 모든 만물에 적용되는 범우주적 법칙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건 없건,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건 간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무조건 제2법칙을 따른다. 이 법칙에 의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소모되고 퇴화되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놓고 보니 러셀이 그토록 부정적인 주장을 펼친 이유가 피부에 와닿는 것 같다. 생산적인 에너지가 무용한 열로 전환되면서 미래는 끊임없이 악화된다. 현실을 유지하는 배터리가 꾸준히 소모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과학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다소 모호해진다. 우주는 빅뱅 후 지금까지 제2법칙에 순응해 오면서도 아름다움과 질서를 창출했고, 질서의 최상급인 생명체까지 탄생시켰다. 그러므로 제2법칙을 잘 활용하면 러셀이 말했던 암울한 미래를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여정을 안내할 가이드는 엔트로피와 정보, 에너지 등을 다루는 과학이므로 본격적인 장도에 오르기 전에 제2법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증기기관
시끄럽게 돌아가는 증기기관에서 삶의 의미를 찾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류에 상관없이 에너지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려면 불타는 연료에서 열을 흡수하여 기차 바퀴를 돌리고 탄광에서 펌프를 작동시키는 엔진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또한 에너지의 진화 과정은 미래의 물질과 마음, 그리고 우주의 모든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삶과 죽음, 목적과 의미 같은 고차원적인 세상에서 잠시 내려와 덜컹대며 돌아가는 18세기 증기기관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증기기관의 원리는 단순하면서도 매우 독창적이다. 용기에 담긴 수증기에 열을 가하면 부피가 커지면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증기기관은 증기로 가득 찬 용기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힘으로 정교하게 장착된 피스톤을 왕복시켜서 유용한 일을 하는 장치다. 증기가 가열되면 바깥쪽으로 팽창하면서 피스톤을 밀어내고 이 힘으로 기차 바퀴나 곡물 분쇄기 또는 직조기가 작동된다. 팽창한 증기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다시 부피가 줄어들고 처음 위치로 돌아온 피스톤은 계속 주입되는 열기에 의해 똑같은 운동을 반복한다. 이 주기 운동은 연료가 고갈되어 더 이상 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을 때까지 빠른 속도로 계속되는데 이것이 바로 증기기관의 원리다. 역사책에는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증기기관의 역할이 유난히 강조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된 기초과학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증기기관을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열을 유용한 일로 변환하는 효율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원리적 한계가 존재하는가? 기계적 구조나 사용된 재료와 무관하게 모든 증기기관의 기본 과정을 물리학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군사 엔지니어였던 사디 카르노는 열기관과 관련된 문제를 파고들다가 1824년에 불의 원동력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열과 에너지, 그리고 이를 다루는 열역학을 탄생시켰다. 그의 이론은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지만 20세기 들어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물리학으로 자리 잡게 된다. 통계적 관점. 아이작 뉴턴이 수학으로 서술한 전통 과학적 관점에 의하면 모든 물체는 확고한 물리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 특정 시간에 물체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고 있으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물체의 운동 궤적을 예측할 수 있다. 지구의 중력에 끌리는 달이건 중견수를 향해 날아가는 야구공이건 간에 이 예측은 실제 관측 결과와 매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독자들은 고등학교 시절 물리 시간에 거시적 물체의 궤적을 계산할 때 문제를 크게 단순화시켜서 풀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달이나 야구공의 궤적을 계산할 때 내부 구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의 무거운 입자로 간주하는 식이다. 이것은 물체의 운동을 대략적으로 서술한 근사적 이론에 불과하다. 소금 한 알갱이도 수십억 곱하기 수십억 개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달의 궤적을 계산할 때 고요의 바다에서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먼지 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는 야구공의 궤적을 계산할 때에도 공의 중심부에 있는 코르크 분자의 진동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공 전체를 하나의 입자로 간주한다. 우리의 관심은 달이나 야구공의 전체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무시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단순화된 모형에 대하여 뉴턴의 물리학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19세기 과학자들이 증기기관을 다루다가 직면했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뜨거운 증기는 달이나 야구공 같은 고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피스톤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밀어내는 수증기 분자의 수는 수조 곱하기 수조 개에 달하며 이들은 피스톤과 용기 내벽에 수시로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등 엄청나게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운동이 없다면 증기기관은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나 계산 능력이 뛰어난 컴퓨터라 해도 그토록 많은 입자의 궤적을 일일이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로 방법이 없는 것일까? 언뜻 생각하면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힌 것 같지만 관점을 바꾸면 해결책이 보인다. 큰 집단을 단순화하면 경우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다음 재채기가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가? 제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해도 어림없는 소리다. 그러나 고려 대상을 한 개인이 아닌 전체 인구로 확장하면 앞으로 1초 사이에 전 세계에서 약 8만 명이 재채기를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통계적 관점을 도입하면 지구의 수많은 인구는 예측을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예측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로 돌변한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집단은 개체 수준에서 알 수 없는 통계적 규칙을 갖고 있다. 여러 개의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진 물리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과 루돌프 클라우지우스 그리고 루트비 볼츠만 등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들은 각 입자의 자세한 궤적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입자의 평균적인 거동을 서술함으로써 수학적 계산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물리적 특성을 알아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수증기가 피스톤을 밀어내는 압력은 물 분자 개개의 운동 궤적과 무관하다. 기체의 압력은 매 초마다 용기의 벽에 부딪히는 분자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 값은 분자의 개별적 운동이 아닌 평균적 거동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값은 입자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계산 가능하다. 자칫하면 막다른 길에 갇힐 뻔한 물리학을 통계 역학이 구원한 것이다. 요즘은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집단 유전학 또는 인터넷에 놔도는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주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대규모 집단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수시로 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통계라는 단어에 매우 친숙한 편이다. 그러나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통계적 논리는 물리학이 유지해왔던 정밀도를 한참 벗어난 대충 물리학으로 간주되었다. 게다가 20세기 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서도 원자와 분자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반대론자들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논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물에 떠있는 꽃가루 입자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물은 아주 작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수학적으로 말끔하게 설명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물 분자들은 꽃가루 입자와 연속적으로 충돌하고 그 효과가 꽃가루의 불규칙적인 운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입자의 집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내린 결론들이 그 무렵에 발표된 실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통계적 접근법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다. 열과 관련된 과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열의 통계적 분석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고, 그 덕분에 물리학자들은 증기기관뿐만 아니라 지구의 대기와 태양의 코로나, 그리고 중성자별을 구성하는 수많은 입자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열 물리계의 거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러셀이 말했던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우주와 무슨 관계일까? 좋은 질문이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기다려주기 바란다. 몇 단계만 더 거치면 위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과거와는 완전 딴판이다. 이것에서 저것으로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우리가 겪는 경험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과거에 태어나 미래에 죽을 것이며 그 사이에 수많은 사건을 경험한다. 이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시간의 역순으로 나열하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 반 고흐는 천재적인 영감을 떠올려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지만 이미 완성된 그림 위에 붓을 거꾸로 휘둘러서 텅 빈 캔버스로 되돌릴 수는 없다.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 선체가 찢어졌지만 엔진을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여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찢어진 부분을 다시 붙일 수는 없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성장하면서 나이를 먹지만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젊음을 되찾을 수는 없다. 비가역성은 모든 사물과 사건이 미래로 진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개념이므로 물리법칙을 분석하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는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지난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개발한 방정식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시간의 역행을 방지하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뉴턴의 고전 역학과 맥스웰의 전자기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수십 명의 물리학자들이 개발한 양자 물리학은 한 가지 확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론이건 물리법칙은 과거와 미래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다. 물리계의 현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개의 과거와 미래는 똑같은 방정식에 의해 결정되며 시간이 과거로 흐른다고 해서 수학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는 하늘과 땅 이상으로 큰 차이가 있지만 물리법칙은 둘을 조금도 차별하지 않는다. 축구 경기장 전광판에 표시된 시계가 경과된 시간을 표시하건 남은 시간을 표시하건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물리법칙은 미래로 가는 시간과 과거로 가는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리법칙이 여러 사건의 순차적 발생을 허용한다면 그 반대 순서로 발생하는 것도 똑같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대학생 시절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올림픽 다이빙 선수가 물속에서 발끝부터 튀어나와 수직으로 날아오르다가 공중제비를 몇 바퀴 돌고 점핑보드에 사뿐하게 착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동영상을 거꾸로 재생한다면 모를까?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닥에 흩어진 스테인드 글라스 조각들이 갑자기 튀어올라 스스로 조립되어 멋진 조명등으로 복원되는 일도 없다.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렸을 때 웃음이 유발되는 이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꾸로 진행되는 동영상도 수학적으로는 물리법칙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왜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을까? 우리는 왜 특정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건에만 익숙하고 반대로 진행되는 사건은 볼 수 없는 걸까? 그 해답은 우주 진화의 비밀이 담긴 엔트로피에서 찾을 수 있다. 엔트로피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엔트로피는 물리학의 기본 개념이지만 혼동의 소지가 다분하다. 요즘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엔트로피가 종종 화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 주변 상황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하거나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변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주로 언급된다. 물론 여기에 잘못된 것은 없다. 나도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를 종종 언급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엔트로피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러셀이 예견했던 암울한 미래도 엔트로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간단한 사례에서 시작해보자. 당신이 1센트짜리 동전 100개를 상자에 넣고 열심히 흔든 후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는데 모든 동전의 앞면이 위를 향하고 있다면 입이 딱 벌어질 것이다. 왜 그런가? 직관적으로는 놀라는 게 당연하지만 그 이유를 찬찬히 생각해보자. 뒷면이 단 한 개도 안 나왔다는 것은 동전 100개가 상자 속에서 무작위로 섞인 후 테이블에 부딪혀서 이리저리 구르다가 한결같이 앞면이 위를 향한 채 정지했다는 뜻이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나올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렇다면 동전 99개가 앞면이 나오고 단 한 개만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것도 확률이 낮기는 마찬가지지만 경우의 수를 따지면 100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보다 100배나 많다. 모든 동전에 1부터 100까지 고유 번호를 매겨 놓았다면 뒷면이 나온 동전이 1번 동전일 수도 있고 2번 동전일 수도 있고 100번 동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99개가 앞면이 나오고 1개가 뒷면이 나올 확률은 100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보다 100배나 높다. 다른 경우도 생각해보자. 100개 중 2개가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4950가지다. 내친 김에 좀 더 계산을 해보면 동전 3개가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16만 1700가지이고 4개가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약 400만 가지이며 5개가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약 7500만 가지나 된다. 구체적인 계산법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뒷면의 개수가 많을수록 경우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경우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앞면과 뒷면이 모두 50개씩 나오는 경우인데 그 값은 무려 100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까지에 달한다. 그러므로 앞면과 뒷면이 50개씩 나올 확률은 100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보다 100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배나 높다. 100개 모두 앞면이 나왔을 때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전 무더기의 거동을 직관적으로 분석할 때 용기 속 수증기의 거동을 분석했던 맥스웰과 볼츠만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위에 제시한 설명도 여기에 기초한 것이다. 과학자들이 수증기 분자를 낱개로 분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동전 무더기의 분포를 낱개로 분석하지 않는다. 29번 동전이 앞면이 나왔는지 71번 동전이 뒷면이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분포 상태이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다. 앞면이 뒷면보다 많이 나왔는가? 2배인가? 3배인가? 아니면 앞면과 뒷면이 거의 비슷한가? 동전 100개를 여러 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달라지면 금방 눈에 띈다. 그러나 비율은 똑같으면서 앞면이 나온 동전의 번호만 달라진다면 그 차이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전 100개를 던진 후 뒷면이 나온 23, 46, 92번 동전을 앞면으로 뒤집고
앞면이 나온 17, 52, 81번 동전을 뒷면으로 뒤집었다고 하자. 똑같이 3개씩 뒤집었으므로 앞면과 뒷면의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두 경우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초능력 보유자라면 모를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나는 동전 100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그룹은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같은데 어떤 동전이 앞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실 구별할 수도 없다. 그리고 뒷면이 나온 동전이 한 개도 없는 경우와 뒷면이 1개 나온 경우, 2개 나온 경우, 3개, 4개, 50개 나온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그룹의 희귀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평등은커녕 최고 100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동전 100개를 마구 섞은 후 테이블에 던졌을 때 100개 모두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뒷면이 1개 나오면 조금 덜 놀라고 뒷면이 2개 나오면 1개 나온 경우보다 조금 덜 놀라고 앞면과 뒷면이 50개씩 나오면 너무 평범해서 하품이 나온다. 그룹의 멤버가 많을수록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 그룹의 크기이다. 당신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엔트로피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주어진 배열의 엔트로피는 그룹의 크기, 즉 서로 구별되지 않는 멤버의 수와 같다. 그러므로 멤버가 많은 배열은 엔트로피가 높고 멤버가 적은 배열은 엔트로피가 낮다. 여러 개의 동전을 상자에 넣고 무작위로 흔든 후 테이블 위에 쏟았을 때 나타난 배열은 엔트로피가 높은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엔트로피가 높을수록 멤버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에서 엔트로피를 질서를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간주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당신의 사무실이 오랫동안 정리를 하지 않아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책상 위에 온갖 서류 더미가 너저분하게 쌓여 있고 펜과 포스트잇, 명함, 클립 등이 사방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각 물건의 위치를 바꿔도 무질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빨간색 펜과 검은색 펜의 위치를 맞바꿔도 난장판은 별로 개선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무질서도를 유지한 채 바꿀 수 있는 배열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 이것은 동전의 경우 멤버의 수가 많은 그룹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지럽게 널려있는 사무실은 엔트로피가 높다. 그러던 어느 날 참다 못한 당신은 마음을 굳게 먹고 사무실을 말끔하게 정리했다. 서류는 항목별로 정리하여 책꽂이에 알파벳 순으로 꽂아넣고 펜은 색상 순으로, 포스트잇과 클립은 크기 순으로 정리하여 사무용품 정리함에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이런 상태에서는 물건의 배열을 조금만 바꿔도 무질서도가 크게 증가한다. 즉, 현재의 정돈된 상태를 유지한 채 바꿀 수 있는 배열의 수가 몇 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돈된 상태는 멤버의 수가 적은 그룹에 해당하여 엔트로피가 낮다. 동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너저분한 배열은 정돈된 배열보다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은 것이다. 엔트로피의 진정한 의미. 앞에서 동전을 예로 든 이유는 과학자들이 증기기관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물 분자나 지금 당신이 숨쉬고 있는 방 안에 떠다니는 공기 분자와 같이 수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물리계를 분석할 때 동전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수증기나 공기의 상태를 분석할 때에는 동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자의 개별적 상태를 무시하고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배열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으면 특정한 물리적 상태가 나타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동전을 테이블에 던졌을 때 각 동전의 상태보다 앞면과 뒷면의 비율에 집중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외관이 동전의 개별적 상태보다 눈에 훨씬 잘 띄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분자로 이루어진 기체의 경우 비슷한 배열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당신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를 예로 들어보자. 당신이 초능력자가 아니라면 산소 분자가 창문에 부딪혔는지, 질소 분자가 바닥에 부딪혀서 튀어 올랐는지 알 길이 없고 알 수가 없으니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공기에 관한 한 당신의 관심은 숨쉬기에 충분한 양이 방 안에 남아 있는가 일 텐데 방에서 자다가 질식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외에 뭐가 또 있을까? 그렇다. 공기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폐가 타들어가면 곤란하다. 그리고 공기의 압력이 너무 높으면 고막이 파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기와 관련하여 당신이 신경 써야 할 항목은 공기의 부피와 온도, 그리고 압력이다.
맥스웰과 볼츠만에서 현대에 이르는 모든 물리학자들은 이 세 가지 거시적 특성에 기초하여 기체의 특성을 분석했다. 두 개의 용기 A, B에 기체가 들어있을 때 각 분자의 위치와 속도가 다르다 해도, 그리고 압력이 같으면 두 배열은 외관상 동일하게 보인다. 이런 경우 동전의 사례처럼 동일하게 보이는 분자 배열을 하나로 묶어서 그룹을 만들면 각 그룹의 멤버들은 동일한 거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각 거시 상태의 엔트로피는 외관상 동일한 멤버의 수로 정의된다. 방에 히터를 켜지 않고, 즉 온도를 바꾸지 않고, 밀폐형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부피를 바꾸지 않고, 산소를 추가하지 않아도, 압력을 바꾸지 않아도 공기 분자의 배열은 매 순간마다 달라진다. 그러나 온도와 부피, 그리고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모든 배열은 동일한 그룹에 속한다. 외관상 동일한 배열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을 때 얻는 이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무작위로 허공에 던져진 동전 무더기의 최종 상태가 멤버의 수가 많은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처럼, 무작위로 부딪히는 입자들도 마찬가지다. 증기기관 속의 수증기이건 방 안의 공기이건 간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배열을 알면 개의 거시적 물리량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양이다. 물론 이것은 통계에 입각한 예측이지만, 입자의 수가 충분히 많으면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입자의 궤적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답을 얻어냈다는 점이다. 이 논리를 적용하려면 일상적인 배열과 특별한 배열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개의 거시적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바꿀 수 있는 배열의 수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샤워를 마친 후 증기로 가득 찬 욕실을 예로 들어보자. 증기의 엔트로피를 결정하려면 거시적 특성, 부피, 온도, 압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분자의 가능한 배열수, 모든 분자가 가질 수 있는 위치와 속도의 가지수를 알아야 한다. H2O 분자의 개수를 수학적으로 헤아리는 것은 동전의 수를 헤아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대학교 물리학과 2학년이면 배우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수증기의 부피와 온도, 그리고 압력이 엔트로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먼저 부피부터 생각해보자.
욕실에 떠다니는 H2O 분자들이 한쪽 구석에 모여들어서 그곳만 밀도가 높아지고 다른 곳은 텅 비었다고 상상해보라. 이런 상태에서 분자를 재배열하면 좁은 고밀도 지역을 벗어나기만 해도 전체적인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시적 특성을 바꾸지 않고 분자를 재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크게 제한된다. 반면에 수증기 분자들이 욕실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 재배열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화장대 근처에 있는 분자를 조명등 근처에 있는 분자와 맞바꾸건, 창문 근처의 분자와 맞바꾸건, 또는 샤워 커튼 근처에 있는 분자와 맞바꾸건, 전체적인 배열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욕실이 클수록 각 분자들이 점유할 수 있는 위치가 많아지므로 분자를 재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많아진다. 그러므로 분자들이 좁은 영역에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 엔트로피가 낮고, 넓은 영역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 엔트로피가 높다. 그 다음에 고려할 것은 온도다. 분자 규모에서 온도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 답은 잘 알려져 있다. 여러 개의 분자로 이루어진 물체에서 온도란 분자의 평균 속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분자의 평균 속도가 느린 물체는 차갑고 평균 속도가 빠른 물체는 뜨겁다. 그러므로 온도가 엔트로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낸다는 것은 분자의 평균 속도가 엔트로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수증기의 부피를 분자의 위치 변화로 이해했던 앞의 논리를 비슷하게 적용하면 된다. 증기의 온도가 낮으면 거시적 특성을 유지한 채 분자의 속도를 재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별로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일부 분자의 속도를 높이면서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다른 분자의 속도를 낮춰야 한다. 그런데 증기의 온도가 낮으면, 즉 분자의 평균 속도가 느리면 속도를 바꿀 여지가 별로 없다. 분자의 속도는 0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낮은 온도에서 분자가 취할 수 있는 속도의 범위가 제한되고 분자를 재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줄어들어서 엔트로피가 작다. 반면에 증기의 온도가 높으면 재배열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 온도가 높다는 것은 분자 속도의 평균값이 크다는 뜻이고, 속도의 평균값이 크면 속도를 바꿀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즉, 뜨거운 증기는 가시적 특성을 바꾸지 않은 채 재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엔트로피가 크다.
마지막으로 압력과 엔트로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당신의 피부나 욕실의 벽에 가해지는 증기의 압력은 H2O 분자들이 그곳을 연속적으로 때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 개의 분자가 가하는 충격은 극히 미미하지만 개수가 많으면 당신의 감각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한다. 즉, 한순간에 충돌하는 분자의 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높다. 그러므로 부피와 온도가 고정되어 있을 때 욕실의 증기압은 욕실 안에 있는 분자의 수에 의해 결정되며 이 값이 엔트로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H2O 분자의 수가 작으면 재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어서 엔트로피가 작고 H2O 분자가 많으면 재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서 엔트로피가 크다. 결론은 이렇다. 분자의 수가 작거나 온도가 낮거나 점유 공간의 부피가 작으면 엔트로피가 작고 분자의 수가 많거나 온도가 높거나 점유 공간의 부피가 크면 엔트로피가 크다.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엔트로피와 관련하여 항상 옳지는 않지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거의 사실에 가까운 명제 하나를 강조하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경험하는 상태는 거의 대부분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라는 것이다. 고엔트로피 상태는 구성입자의 다양한 배열을 통해 구현될 수 있으므로 전형적이고 평범하면서 흔한 상태다. 반면에 당신이 저엔트로피 상태와 접하면 일단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엔트로피가 낮다는 것은 거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꿀 수 있는 배열의 수가 적다는 뜻이어서 고엔트로피 상태보다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욕실 안의 수증기가 골고루 분포된 경우보다 한쪽 구석에 몰려있는 경우가 훨씬 드물게 나타난다. 아니, 후자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봐도 무방하다. 당신이 느긋하게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욕실 안에 있는 모든 수증기가 갑자기 거울 앞에 조그만 정육면체 영역 안에 모여든다면 무슨 생각을 떠올리겠는가? 이런 현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아마도 당신은 누군가가 욕실의 공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나를 질식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0은 아니지만 나는 당신이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절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100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을 보이고 있으면
무언가 조작되었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처럼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 직면하면 일단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리는 계란이나 거미집 또는 머그잔처럼 일상적인 물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질서정연하게 가공된 물체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 무작위로 움직이는 입자들이 저절로 뭉쳐서 계란이나 개미집 또는 머그잔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체를 볼 때마다 생명 활동이나 생명체의 의지가 개입되었다고 생각한다. 계란과 개미집, 그리고 머그잔은 자연에 존재하는 입자의 무작위 배열에 특별한 형태의 생명 활동이 개입되어 질서 정연한 배열로 재탄생한 것이다. 생명이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은 엔트로피가 낮은 질서정연한 배열이 만들어지려면 무언가를 조직화하는 강력한 힘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800년대 말에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츠만은 이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제시한 답은 제2법칙에 명시된 엔트로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열역학의 법칙들. 엔트로피와 제2법칙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열역학 제1법칙은 그 정도로 유명하지 않다. 그러나 제2법칙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제1법칙을 알아야 한다. 이 법칙은 흔히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즉, 물리계의 처음 상태 에너지가 얼마였건 간에 임의의 물리적 과정이 진행된 후 나중 상태의 에너지는 처음 상태의 에너지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에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복사 에너지, 열 에너지 등 모든 형태의 에너지가 포함된다.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들어가고 나가고 소모된 에너지를 모두 고려하면 제1법칙은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다. 제2법칙은 엔트로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1법칙은 보존 법칙이지만 제2법칙은 증가 법칙이다. 이 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향이라는 느슨한 단어를 쓴 이유는 엔트로피가 아주 드물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물리적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한 배열은 평범한 배열로 변하고 질서는 무질서로 변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그러나 볼츠만의 통계 역학에 입각하여 엔트로피를 정의하면 제2법칙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숫자 놀이로 귀결된다. 다시 동전의 경우로 되돌아가 보자. 당신은 동전 한 무더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모두 앞면이 위를 향하도록 손으로 일일이 뒤집어서 저 엔트로피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테이블을 심하게 흔들었더니 동전 몇 개가 뒤집어지면서 엔트로피가 높아졌다.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다시 흔들어서 모든 동전의 앞면이 위를 향한 배열로 되돌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어렵다. 뒷면이 위를 향한 동전만 뒤집어지도록 테이블을 적절하게, 아니, 절묘하게 흔들어야 한다. 이것을 놓고 내기를 한다면 안 된다는 쪽에 거는 편이 신상에 좋다. 동전이 처음 상태, 모두 앞면이 나온 상태로 되돌아갈 확률보다는 앞면과 뒷면이 무작위로 섞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테이블을 흔들면 뒷면이 보였던 동전이 앞면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앞면이었던 동전이 뒷면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여기에는 우아한 수학도 추상적인 개념도 필요 없다. 모두 앞면이 위로 향한 동전 무더기에서 시작하여 테이블을 무작위로 흔들면 뒷면이 위로 향한 동전의 수가 많아진다. 즉,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테이블을 계속 흔들면 뒷면 동전의 수가 점점 많아지다가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50대 50 근처에 도달하면 매 순간 앞면에서 뒷면으로 변하는 동전의 수와 뒷면에서 앞면으로 변하는 동전의 수가 비슷해진다. 그리고 동전 무더기는 대부분의 시간을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그룹의 멤버들 사이를 오락가락 하면서 보내게 된다. 이것은 동전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논리다. 오븐에서 빵을 구우면 잠시 후 빵 냄새가 부엌 전체에 골고루 퍼진다. 처음에는 빵에서 방출된 분자가 오븐 근처에 집중되어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넓은 영역으로 퍼져나간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50대 50을 향해 수렴하는 이유와 같다.
빵에서 방출된 냄새 분자가 배열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좁은 영역에 모여 있을 때보다 부엌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을 때 훨씬 많기 때문이다. 즉, 무작위로 부딪히고 휘둘리는 분자들은 안으로 뭉칠 확률보다 밖으로 퍼져나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분자들이 오븐 근처에 모인 저 엔트로피 배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집안 전체에 골고루 퍼진 고 엔트로피 배열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에 있지 않은 물리계는 장차 그 상태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빵 냄새의 사례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고 엔트로피 상태에서 가능한 배열의 수는 저 엔트로피 상태의 배열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분자들이 무작위로 움직이다 보면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 이 변화는 엔트로피가 최대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며 최대 엔트로피에 도달한 후에는 무수히 많은 동일 배열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최대 엔트로피를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제2법칙이며 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다. 에너지와 엔트로피. 여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므로 독자들은 두 법칙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법칙은 깊은 곳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둘 사이의 관계는 모든 에너지가 다 같은 형태로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막대형 다이너마이트를 예로 들어보자. 다이너마이트 에너지는 작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된다. 폭발이 일어난 후에도 다이너마이트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여력학 제1법칙이다. 그러나 이 에너지는 넓은 영역에 혼란스러운 운동을 일으키면서 다른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즉,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지만 에너지의 특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폭발 전 다이너마이트에 내장된 에너지는 고품질 에너지에 해당한다. 즉, 에너지가 좁은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사용하기도 쉽다. 그러나 폭발이 일어난 후에는 이 에너지가 넓게 퍼져 있으면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저품질 에너지로 바뀐다.
또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 제2법칙에 따라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므로 낮은 엔트로피는 고품질 에너지에, 높은 엔트로피는 저품질 에너지에 대응시킬 수 있다. 높고 낮은 것, 크고 작은 것이 자주 나와서 좀 헷갈리겠지만 이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2법칙의 숨은 의미이다. 제1법칙은 시간이 흘러도 에너지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반면 제2법칙은 시간이 흐를수록 에너지의 품질이 저하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미래는 왜 과거와 다를까? 답은 간단하다. 미래에 발휘되는 에너지는 과거에 발휘되었던 에너지보다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래는 과거보다 엔트로피가 높다. 이것이 바로 볼츠만이 구축했던 통계 이론의 핵심이다. 볼츠만과 빅뱅. 볼츠만은 역사적 발견을 코앞에 두고 있었으나 제2법칙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제2법칙은 기존의 전통적인 물리법칙과 달리 무언가를 단언하는 법칙이 아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감소할 수도 있다. 다만 엔트로피가 감소할 확률이 엄청나게 작은 것뿐이다. 얼마나 작다는 말인가? 앞에서 동전 문제를 다룰 때 이 값을 계산한 적이 있다. 동전 100개를 무작위로 섞어서 테이블 위에 뿌렸을 때 100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앞면 50개, 뒷면 50개가 나올 확률에 100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앞면과 뒷면이 각각 50개씩 나온 고엔트로피 배열을 다시 흔들어서 모두 앞면이 나온 배열을 만들 수도 있지만 확률이 워낙 작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동전보다 훨씬 많은 분자로 이루어진 물리계의 경우 엔트로피가 감소할 확률은 훨씬 작아진다. 빵을 구우면 10억 곱하기 10억 개가 넘는 냄새 분자들이 방출되는데 이들이 방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배열의 수는 오븐으로 다시 모인 배열의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이 분자들이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무작위로 움직이다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 오븐 근처에 집결하고 요리 과정이 거꾸로 진행되어 빵이 차가운 반죽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캔버스에 물감을 제멋대로 뿌려서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재현될 확률보다 낮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해도 제2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확률은 지극히 낮지만 물리계의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다면 언젠가는 따뜻한 빵이 차가운 반죽으로 변하거나 충돌 사고로 부서진 자동차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거나 불타고 남은 재가 빳빳한 종이로 복원되는 광경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확률이 너무 작아서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볼 수 없다. 나는 지금 기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원리를 강조하는 중이다. 앞서 말한 대로 물리 법칙은 과거와 미래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물리적 과정은 역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법칙들이 엔트로피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포함한 모든 현상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엔트로피가 오직 커지기만 한다는 주장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사실이 그렇다. 깨지는 유리에서 몸의 노화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겪는 모든 일상적 현상들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그 확률이 엄청나게 작을 뿐이다.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엔트로피가 아직 최대치에 도달하지 않은 현재에서 시간이 더 흐르면 제2법칙에 의해 엔트로피가 증가할 확률이 엄청나게 높으므로 과거와 다른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다. 최대 엔트로피에 도달하지 않은 배열은 며칠을 굶은 상태에서 음식을 찾는 사람처럼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를 향해 달려간다. 성급한 물리학자가 과거와 미래의 다른 점을 찾다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드디어 답을 알아냈다며 쾌재를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완전한 답을 얻으려면 지금 우리가 최대 엔트로피에 한참 못 미치는 특별한 상태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지금의 엔트로피가 이미 최대값에 도달했다면 과거와 미래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앞면과 뒷면이 50개씩 나온 동전을 아무리 흔들어도 배열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엔트로피가 최대인 우주는 무수히 많은 유사 배열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수증기가 균일한 밀도로 가득 찬 욕실의 우주적 버전에 해당한다. 다행히도 지금처럼 엔트로피가 최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는 최대에 도달한 상태보다 훨씬 흥미진진하고 볼거리도 많다. 엔트로피에 증가할 여지가 남아있으면 입자가 전체적인 구조에 유입되면서 거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저 엔트로피 상태는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제2 법칙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의 상태는 오늘보다 엔트로피가 낮은 어제의 상태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 논리를 계속 적용하면 어제는 그저께, 그저께는 그저께로 소급되다가 결국은 엔트로피가 가장 낮았던 우주의 기원, 즉 빅뱅까지 도달하게 된다. 빅뱅이 일어나던 무렵에 엔트로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아서 지금도 최고 엔트로피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는 왜 그토록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을까? 이 질문은 3장에서 우주론을 논할 때 함께 다룰 예정이다. 지금은 우리의 생존이 전적으로 질서에 의존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몸속의 모든 분자들이 정교한 생명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또 다른 생명체인 음식물을 섭취하여 고품질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며 고도로 정밀한 도구와 온갖 생존 시설이 갖춰진 과거의 저엔트로피 상태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인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열과 엔트로피. 나는 이 우주가 끊임없이 쇠퇴하고 있다는 러셀의 한탄 섞인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장을 시작했다. 이제 제2 법칙을 통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뜻이니, 러셀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본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생명과 마음, 그리고 물질이 직면하게 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제2 법칙의 현대적 해석과 18세기 중반에 개발된 초기 버전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제2 법칙의 초기 버전은 증기기관을 다루는 사람들을 위한 법칙이어서 연료를 태워서 기계를 돌리면 열과 폐기물이 생성된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입자의 배열이나 확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엔트로피의 증가를 통계적 관점에서 서술한 20세기 버전과 완전히 딴판이다. 그러나 두 버전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관계는 증기기관에 투입된 고품질 에너지가 저품질 열로 바뀌는 것이 우주 전역에서 일어나는 퇴화 과정의 한 사례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2법칙의 구버전과 신버전의 관계를 두 단계에 걸쳐 알아보자. 먼저 엔트로피와 열의 관계를 살펴본 후 다음 절에서 제2법칙의 통계적 서술과 열의 개념을 하나로 묶을 것이다. 달궈진 프라이팬의 손잡이를 손으로 쥐면
뜨거운 열기가 당신의 손에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무언가가 프라이팬에서 손으로 흐르는 것일까? 한때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 라는 답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강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것처럼 칼로리라는 유동성 물질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흐른다고 생각했다. 그 후 물질의 성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다른 설명이 제시되었다. 뜨거운 프라이팬의 손잡이를 잡으면 빠르게 움직이는 프라이팬의 분자가 느리게 움직이는 당신의 손의 분자와 충돌한다. 그런데 빠른 물체 A와 느린 물체 B가 충돌하면 A는 충돌 전보다 느려지고 B는 충돌 전보다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프라이팬 손잡이의 분자는 느려지고 당신 손의 분자는 빨라진다. 그리고 당신은 이 변화를 속도가 아닌 온도로 체감한다. 손의 분자가 빨라져서 온도가 올라간 것이다.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조직이 손상되는데 이런 경우 우리는 손을 대었다고 표현한다. 한편 프라이팬의 손잡이는 분자의 속도가 느려지고 그 결과 온도가 내려간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팬과 손 사이에 교환된 물질은 하나도 없다. 프라이팬의 분자는 프라이팬에 남아있고 당신 손의 분자는 손에 그대로 남아있다. 다른 점이라곤 전화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듯이 프라이팬에 속한 분자의 요동이 당신 손의 분자에 전달된 것뿐이다. 프라이팬에서 손으로 전달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분자의 평균 속도라는 물리량이며 이것이 바로 열의 흐름이다. 이런 식의 설명은 엔트로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손의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들이 더 자주 부딪히면서 분자가 가질 수 있는 속도의 폭이 넓어지고 그 결과 손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한편 프라이팬 손잡이에서는 분자의 속도가 느려져서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속도의 폭이 좁아지고 그 결과 프라이팬 손잡이의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뭐라고?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그렇다. 온도가 낮아지면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그러나 이것은 동전 한 무더기를 던졌을 때 드문 배열이 나오는 통계적 행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뜨거운 프라이팬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을 때마다 프라이팬의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그런데도 내가 태어난 이유는 제2법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가 상호작용하는 개의 총 엔트로피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손은 프라이팬의 손잡이와 상호작용을 교환했기 때문에
제2법칙을 적용하려면 손과 프라이팬 손잡이를 하나의 개로 간주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해 보면 손에 나타난 엔트로피의 증가량이 프라이팬의 엔트로피 감소량보다 많아서 결국 총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열과 마찬가지로 엔트로피도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엔트로피는 프라이팬에서 당신의 손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 결과 손잡이는 좀 더 질서정연해졌고 당신의 손은 조금 무질서해졌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손잡이에서 손으로 흐른 것은 물질이 아니라 엔트로피이며 이는 곧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각 물체에서 분자의 평균 속도가 달라졌고 엔트로피도 변했지만 결국 총 엔트로피는 증가했다. 위에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열과 엔트로피의 흐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열을 흡수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뜻이고 분자의 무작위 운동을 통해 운반된 에너지는 다른 분자의 속도를 높이거나 넓게 퍼지게 만들어서 엔트로피의 증가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A에서 B로 엔트로피가 이동하려면 그 방향으로 열이 흘러야 한다. 열이 A에서 B로 흐르면 엔트로피가 A에서 B로 이동한다. 간단히 말해서 엔트로피는 흐르는 열의 파동을 타고 이동하는 셈이다. 이제 열과 엔트로피의 관계를 알았으니 제2법칙으로 넘어가 보자. 열과 제2법칙. 모든 사건은 왜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일까? 물리법칙은 과거와 미래를 차별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진행되는 사건을 볼 수 없는 것일까? 그 답은 제2법칙을 재서술한 볼츠만의 통계적 버전에서 찾을 수 있다. 엔트로피는 미래로 갈 때 증가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역방향으로 진행될 확률은 엄청나게 낮다. 이것을 제2법칙의 구식 버전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 두 버전은 출발점이 매우 비슷한데 그 이유는 증기기관이 주기 운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팽창하는 증기에 의해 피스톤이 바깥쪽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이전과 같은 운동을 반복하고 증기도 다른 부품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부피와 온도, 압력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피스톤을 밀어내는 식이다.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때 모든 분자들이 이전 주기와 똑같은 위치나 속도를 회복할 필요는 없으며 전체적인 배열이 이전 주기와 같으면 된다.
이것을 엔트로피와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 엔트로피는 정의에 의해 동일한 거시 상태에 대응되는 미시 상태의 개수이므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때 증기기관의 거시 상태가 재설정되려면 엔트로피도 재설정되어야 한다. 즉, 한 주기가 진행되는 동안 증기기관이 얻은 엔트로피는 주기가 끝날 때 외부로 방출되어야 한다. 증기기관은 이것을 어떻게 구현했을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열이 전달되면 엔트로피도 함께 전달되므로 증기기관이 동일한 거시 상태에서 다음 주기를 시작하려면 주변에 열을 방출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제2법칙에 대한 구식 버전과 신식 버전의 연결고리다. 구식 버전에서는 쓸모없어진 열이 외부로 방출된다고 했고, 신식 버전에서는 이것을 통계적 관점에서 서술했다. 이것으로 우리의 목적은 일단락되었다. 책을 빨리 읽고 싶다면 여기서 다음 절로 넘어가도 된다. 그러나 앞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남아있으니 가능하면 마저 읽을 것을 권한다. 독자들은 이런 의문을 떠올릴지 모른다. 증기기관이 불타는 연료에서 열을 흡수한 후 다시 열을 외부로 방출한다면 어떻게 기관차를 가동하는 등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답은 이렇다. 증기기관이 방출하는 열에너지는 흡수한 열에너지보다 작지만 한 주기에서 생성된 엔트로피는 말끔하게 제거된다. 그 비결은 다음과 같다. 증기기관은 타는 연료로부터 열과 엔트로피를 흡수한 후 온도가 낮은 외부로 열과 엔트로피를 방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료와 외부의 온도차다. 똑같은 난방기 두 개가 더운 방과 추운 방에서 작동한다고 상상해 보라. 추운 방에서는 차가운 공기 분자들이 난방기에서 방출된 뜨거운 공기 분자와 충돌하여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분자들이 방 안에 넓게 퍼지면서 엔트로피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반면에 더운 방에서는 공기 분자들이 이미 빠르게 움직이면서 방 안에 골고루 퍼져 있으므로 난방기에서 방출된 분자와 충돌해도 엔트로피의 증가폭이 별로 크지 않다. 두 장소에는 똑같은 난방기에서 동일한 양의 열이 방출되고 있지만 추운 방의 엔트로피가 훨씬 크게 증가한다. 즉,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똑같은 열이 유입되어도 엔트로피의 증가량이 크다. 그래서 증기기관은 유입된 열의 일부만을 차가운 외부로 방출해도 뜨거운 연료에서 얻은 모든 엔트로피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남은 열은 피스톤을 밀어내는 등 기계를 작동시키는 데 사용된다. 나의 설명은 이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세부 사항 때문에 전체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모든 물리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 엔트로피 상태에서 고 엔트로피 상태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향은 거의 예외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므로 증기기관과 같은 물리계가 초기의 성능을 유지하려면 엔트로피가 내부에 쌓이지 않도록 외부로 꾸준히 방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의 열을 방출할 수밖에 없다. 엔트로피 2단계 과정. 지금까지 펼친 논리를 주의 깊게 따라왔다면 과거의 증기기관이 아무리 널리 보급되었어도 우리의 결론이 18세기 열기관 이론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우리의 분석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산 가능한 엔트로피의 회계학으로 우주 전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금도 우주 곳곳에서는 증기기관 내부의 엔트로피가 주변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과 유사한 사건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개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을 엔트로피 2단계 과정이라 부르기로 하자. 하나의 물리계 안에서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도 있지만 주변 환경의 엔트로피 증가량이 내부의 감소량보다 많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총량은 항상 증가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2법칙은 진작에 폐기되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해지는 우주에서 별과 행성, 인간과 같은 질서정연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엔트로피 2단계 과정 덕분이었다. 물리계에 흐르는 에너지는 엔트로피를 외부로 방출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질서를 창출할 수도 있다. 생명과 마음, 그리고 마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엔트로피의 춤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 당신의 몸이 곧 증기기관이다. 증기기관의 엔트로피가 매 주기마다 처음 값으로 재설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는 곧 증기기관이 폐기된 열을 방출하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주기가 반복될수록 뜨거워지다가 결국은 고장을 일으킬 것이다. 증기기관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사용자는 매우 불편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고장이 나지 않는다면 인간도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 갑자기 웬 영생타령이냐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인간의 생명 활동이 증기기관의 작동 원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독자들은 자신이 증기기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굳이 증기기관을 떠올리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라. 당신의 생명 활동은 증기기관 못지않게 주기적이다. 매일 식사와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 에너지로 내 외부의 육체 활동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 당신이 떠올리는 생각도 에너지 변환 과정을 통해 동력을 얻고 있다. 그러므로 증기기관처럼 여분의 열을 밖으로 방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생명활동의 물리적 정의이며 생명체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반복된다. 지금도 우리 몸에서는 여분의 열이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되고 있다. 적외선 고글을 착용한 군인들이 밤에도 적군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이 증기기관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독자들은 러셀이 미래를 내다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차없이 증가하는 엔트로피와 대책 없이 쌓여가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양산된 폐기물과 엔트로피를 자연히 흡수해주지 않는다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다. 과연 우주는 폐기물을 무한정 흡수하는 초대형 폐기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은 엔트로피 2단계 과정의 춤을 영원히 출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양산한 열과 폐기물을 우주가 더 이상 흡수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여 모든 생명과 마음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러셀은 그의 저서인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서 다음과 같이 묻는다. 모든 시대에 걸친 노동과 헌신, 모든 천재들이 떠올렸던 영감과 번뜩이는 깨달음이 태양계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고 인류가 이룩한 모든 업적은 결국 폐허가 된 우주의 잔해로 묻히고 말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다음 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러나 생명과 마음의 앞날을 논하려면 이들이 탄생하는데 엔트로피와 제2법칙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기원을 추적하다 보면 모든 것의 기원인 빅뱅에 도달하게 된다.